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축입니다. 그저께 나스닥이 2.69% 오르면서 많은 성장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것도 잠깐 어제 다시 주가가 2.47% 빠지면서 줬다가 바로 뺏어버리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와 빅테크는 물론 많은 기업들이 빠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섹터에 있는 기업들 또한 만만치 않게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슈퍼 배드 필링스라고 말하면서 경기 침체가 오를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만 명에 달하는 직원들, 즉 전체 직원 대비 10%를 줄일 것이라는 것이 어제 악재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배터리, 솔라를 만들고 설치한 직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더 기름을 부은 것은 바로 파이프 샌들러의 애널리스트 하르시 쿠마가 적정 주가를 90달러에서 70달러로 낮춘 탓입니다. 실제로 하르시 쿠마가 70달러로 다운그레이드를 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그의 적정 주가는 마이크론에게 한정적이긴 했으나 같은 반도체 섹터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인텔, 엔비디아, AMD, 퀄컴 이러한 기업들 또한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파이퍼 샌들러 하르시 쿠마의 분석이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마이크론과 죄 없이 피해를 받은 엔비디아나 AMD와 같은 다른 반도체 기업들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애널리스트 하르시 쿠마가 어떤 이유로 적정 주가를 낮추었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가 낮춘 이유는 마이크론의 5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를 대상으로 과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모바일과 PC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약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므로 적정 주가를 90달러에서 70달러인 28%나 낮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의 경우는 다른 기업 대비해서 자동차 시장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또한 주 원인으로 삼았죠. 그럼 저희들은 이 애널리스트가 적정 주가를 28% 낮춘 데 대한 원인이 정말 맞는지에 대해서 밸리데이션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이크론이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로 2020년에는 53.9%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올라서 2021년에는 5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자동차용 반도체에서의 시장 점유율인데요. 2020년 3.4%를 차지하고 있었던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은 2021년은 이렇게 3.9%로 올라 51,600밀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의 4%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4%는 퍼센테이지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액수의 규모 또한 엄청납니다. 파이퍼 샌들러 측은 마이크론이 자동차 시장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자동차 메모리 시장에 있어서는 55%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정도로 매우 영향력이 큰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동차 메모리라는 것은 당연히 자동차에 들어가는 디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파이퍼 샌들러 측이 주장한 바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이퍼 샌들러는 자동차 메모리를 보고 말한 것이 아닌 자동차 반도체라는 큰 틀에서 보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마이크론의 경우는 3.9%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3.9%마저도 사실 52,000밀리언 달러라는 큰 시장 규모 내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이냐는 것은 자동차용 반도체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기업들과 비교해보면 감이 오실 텐데요. 그 기업들은 인피니온, NXP,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온세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단 3.9%만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은 전체 매출액 대비 약 6%만이 자동차 매출액인데 3.9% 외에 96%의 시장을 나눠서 먹고 있는 인피니온과 NXP의 매출액 44%가 자동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퍼센티지라는 개념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3.9%의 시장 점유율만으로도 마이크론은 1330밀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1330밀리언 달러라는 매출액은 온세마 입장에서는 절반에 달하는 매출액이고 NXP 입장에서는 30%에 달하는 매출액입니다. 3.9%라는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과 전체 매출액에 있어서 자동차 관련 매출액 6%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55%라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시장 규모가
$3,700밀리언 달러라는 것 자체는 좀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참고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D램은 자동차에 필요로 되는 인스트루먼트 클러스터라던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래픽 기능에 중요시 사용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ADAS와 셀프 드라이빙에 사용되는 카메라 센서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D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커넥팅 자동차는 1시간에 25GB의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아키텍처로 ADAS와 자율주행 센서가 탑재되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4TB에서 20TB까지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하며 당연히 D램은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되는 오늘날 시장에서 자동차 쪽에서의 마이크론 매출액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컨슈머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측은 마이크론의 매출액이 컨슈머 쪽에 50% 이상 치중되어 있다고 하면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글로벌 컨슈머 세미컨덕터 시장의 규모는 46,800밀리언 달러 정도가 되며, 이 중에서도 마이크론은 2020년대 2.8%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2021년이 되니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2.5%로 줄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 측이 우려하는 바와 조금 반대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컨슈머 관련 반도체는 컴퓨터, 핸드폰, 자동차와는 완전 다른 영역에 있는 반도체입니다. 파이퍼 샌들러 측의 애널리스트 쿠마가 지적한 것은 마이크론이 컨슈머 마켓의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적정 주가를 28%나 차감시켰습니다. 그러나 보셨다시피 컨슈머 마켓에서의 마이크론의 시장 점유율은 단 2.5%이고 여기서 핸드폰 시장 점유율을 굳이 넣는다고 해도 이것은 8.2%로 50%보다 훨씬 아래의 시장 점유율에 마이크론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마이크론은 큰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와 AM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4.45% 하락했고 AMD는 2.11% 하락한 상태입니다. 엔비디아와 AMD는 마이크론과 함께 덩달아서 하락한 상태인데, 그래도 이러한 기업들이 괜찮은지 전망을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와 AMD는 각종 비디오 카드를 생산함으로써 매출액을 벌어들이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는 GeForce RTX 3080부터 해가지고 AMD의 Radeon RX 580까지, 그리고 더 밑에 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의 월별 가격 상승률을 1월부터 5월달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비디오 카드의 가격은 계속 우상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엔비디아는 37%의 하락을, AMD는 29%의 하락을 한 것이죠.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기업이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성장률을 기준으로 봤다면은 이제는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볼 텐데요. 보시면은 탑3의 비디오 카드가 GTX 1세대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AMD Radeon RX 580을 빼고는 전부 엔비디아 제품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이밍 쪽은 엔비디아가 확실히 다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시장 점유율을 GTX 1세대가 다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최근에 나온 3으로 시작하는 비디오 카드들이 1로 시작하는 GTX의 자리를 교체하고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시장의 전망이 밝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도 있습니다. 2022년 1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PC 그리고 GPU의 출고량이 분기별로 6.2% 줄었다고 했는데요.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는 19%에서 21% 올랐고 AMD는 18%에서 19%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텔이 62%에서 60%로 떨어진 것이죠. 혹시라도 인텔이 GPU의 시장 점유율을 60%나 차지하고 있어 라고 놀라실까봐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의 60%는 인텔 UHD Graphics 또는 Iris Xe Graphics와 같이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질 때 탑재되는 아주 기본적인 그래픽 카드입니다. 게이머들이 사용할 리가 없는 그런 그래픽 카드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엔비디아와 AMD가 앞으로 GPU 시장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포텐셜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바와 같이 엔비디아와 AMD라는 기업들은 꾸준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주가가 그렇게 싸진 않다는 것이죠.
엔비디아의 경우는 이렇게 지금 현재 40.92의 PE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2022년 1분기에 77.60%의 EPS 성장률, 2023년에는 23%, 2024년에는 16.79%, 그리고 2025년에는 19.53%로 평균 EPS 성장률은 19.91%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40.92라는 PE 멀티플은 19.91이라는 성장률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만약 엔비디아의 주가가 109달러까지 떨어지면서 PE 멀티플 19.91까지 와준다면 그것은 엄청난 기회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적기 때문에 그 전까지 5에서 10% 떨어질 때마다 가벼운 잼만 날려주다가 만약 멀티플이 29.87까지 떨어지면서 160달러대로 와준다면 그때부터 조금 더 강하게 대응을 하면서 투자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하락한 이유와 마이크론, 엔비디아, 그리고 AMD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See you later.